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로봇은 유건이네요. 그죠? 유건이가 저 로봇 되게 좋아하던데. 화면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아,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 어머님이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신청하신 분이 다 오시진 않았지만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포도밭 학원에서 초등 논술을 맡고 있는 부원장 김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초등부 논술 설명회고요. 우리가 4월부터 시즌2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설명회 겸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순서를 알려드리면 이제 6학년부터 해당이 되겠죠. 2028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학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초등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수업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새로 이제 개편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교재하고 전체적인 방향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도움도 되시고 아마 더 수업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왜 안 들어가지? 이건가? 보시면 현재 초육부터 적용되는 게 2028학년도 변화된 대학 입시인데요. 자, 보시면 제목부터가 변화무쌍한 입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 교육도 혼란스럽고 해서 이제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고 막 이럴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시면 수능 자체가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오지선다형에서 이제 서술형 문항이 포함된 그런 미래형 수능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정리해서 그 문제 의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 해서 지금 현재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돼 있지만 이게 전체 과목이 다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시하고 수시 비율이 변화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권 12개 대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소 올라갈 전망으로 보이거든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독서나 이제 아이의 글쓰기 뭐 이렇게 면접하는 그런 능력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고교 학점제가 제일 논란이었는데 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했었지만 사실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상태죠. 유예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게 실제 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일반고에서 가능하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사실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 그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뭐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 그 변별력을 다 갖춰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이제 어느 학교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서 네.
5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다 읽으세요. 같을 거라고 보고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좀 관망해 봐야 하고요. 그쵸. 아마 이거랑 결국 고교학점제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목고나 자사고 뭐 이런 거를 폐지하는 게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니. 그래서 좀 더 관망해 봐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뀌든 어쩌든 간에 결국 변하지 않는 건 뭘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결국 시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교육과정이 자꾸 변해야 되고 인재상이 자꾸 변화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전처럼 그냥 막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직업이 없어질 거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오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직업은 결국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거고 그건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은 결국 그냥 지식을 그대로 잘 쌓아서 잘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자기가 창조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점점 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읽기는 당연히 가능해야 되지만 그걸 바탕으로 읽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내는 거. 그래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포도밭에서는 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그걸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주제가 초등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독서는 당연하죠. 기본이고요. 저희가 뭐 독서 논술 학원이라서 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요. 누구나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을 얘네가 잘 습득해야 되고요. 그거를 잘 엮어서 아이가 자기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알아야 할 그 시기에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배웠다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아이가 접하게 되면 교과서에서 만나지 않았던 상황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얘네가 그 책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독서고요.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이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과의 대화와 식사를 여기에 굳이 넣어 놓은 이유는 이건 기본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포도밭 아이들도 주말에 되게 많이 수업을 오잖아요. 사실 주말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와 있는 게 이렇게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는 휴대폰이나 TV 다 내려놓으시고요.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엄마가 뭐 바라보는 요즘 세상 얘기도 있고 아빠가 보시는 얘기도 있고 뭐 시사적인 얘기도 좋고요. 주변에 있었던 일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이런 면 저런 면도 다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은지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초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일선이 가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셔야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집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행을 해야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그냥 물론 쉬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쉰다고 어디 그냥 한 공간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와 같이 그 과정에 아이도 참여시켜서 어떤 곳을 가보고 싶은지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같이 추억도 쌓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행이라는 상황이 어떤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차가 망가졌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해결을 하는지 이런 걸 아이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와서 우리 학원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만 생활을 해서 이 아이가 테스트를 잘 볼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테스트 본 결과를 보니까 어휘력이나 이런 데서는 좀 구멍이 보였지만 이 아이가 제일 뛰어났던 건 글쓰기였어요. 글쓰기에서 자기의 행복했던 경험을 쓰는데 정말 실제 그 부모님과 같이 갔던 캠핑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행복했던 일을 얼마나 실감나게 잘 썼는지 묘사도 되게 좋았고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미국에 살면서 같이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다녔고 그때 별별 일을 다 겪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겪었던 게 다 거기에 글에 담긴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지만 그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어떤 다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튼튼한 체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포츠, 특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되 이제 꼭 필요한 거 아이들 줄넘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런 거 다 필수로 하던데요.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팀워크도 기를 수 있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좀 경쟁 구조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사귀고 해결해 가는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개인 종목 수영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한계에 도전해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겁게 이제 또 어떤 기록을 좀 세워본다든가 대회에 나가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악은 악기를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문화를 잘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소양도 기를 수 있고요. 예술적 감각도 길러주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이 5가지를 반드시 꼭 골고루 잘 해주시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균형 있게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등 가고 고등 가서도 이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나 인성이나 어떤 단단한 심지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할 게 많죠, 초등학생이.
그래서 초등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근데 이 일은 계속돼야 되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가 가장 이 모든 걸 다 누리기엔 좋은 시기라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수학을 너무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수학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던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길게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제로 포도밭을 거쳐간 학생들을 봐도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결국 끝까지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게 이 아이를 받쳐주는 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끝까지 힘을 내고 잘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등학생이 학습 역량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사실 아이들이 이제 뭐 워낙 선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활동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비어있던 공백 동안 그런 게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교과서 내용에 굉장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이가 이렇게 뭐 다 아는 거야, 뭐 다 배웠어, 아는 거야 라고 해도 사실 잘 짚어보시면 아이들이 놓치거나 모르고 있는 것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멍이 없이 매번 챙겨주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그 학기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요 과목을 한번 쭉 보면서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학교에서 이제 하면서 빠진 단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같이 어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교과 내용이 4학년이 되면 급격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뭐 학교 교과서나 학교 수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험을 보면 애들이 그냥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잘 보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선다형 문제에서 답을 잘 쓰고 답을 잘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배우고 있는 단원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보실 때 이제 개념어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습 단원명이죠. 단원명을 보시면 이제 개념어가 주로 한자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지층과 화석, 물의 상태 변화, 연소와 소화, 이게 다 사회나 과학의 단원 이름인데요. 보시면 조사나 어미나 뭐 동사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한자어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가 이 개념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알려면 한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이 개념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학습지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이가 풀고 외울 수 있게. 근데 어떤 아이는 천자문? 만화 천자문인가요? 마법 천자문인가요? 그걸로 한자를 굉장히 많이 익힌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익혔을 때 좋은 점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자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모르는 단어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한자를 알고 있는 양이 너무 적으면 그냥 세상에 한자가 2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면 넉사자랑 죽을사 뭐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요. 그럼 모든 게 뭐 4개 아니면 죽다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여러 개의 사자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가장 맞는 사자가 뭘까?
그래서 이 뜻을 자기가 추론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게 결국 어휘력이니까 그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고 한자를 공부를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언어 그 한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아이가 계속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하고 이거 배웠던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그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자 하나하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가 들어간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아는 아이들은 추론도 훨씬 잘 해낸다는 거. 그래서 이거니까 이렇게 할 거 이거일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잘 해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독서를 하라. 자, 독서를 하란데, 자, 독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인생의 삶을 그냥 아주 압축해서 보면 설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게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시면 사실 1단계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일단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지식으로 알려면 이루어지는 게 읽기와 듣기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알고 있다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그게 2단계고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 쓰기와 말하기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논리적으로 써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엮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필요한 게 뭔지 그 파생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게 결국 여기서 계속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로 강화가 되는데 그게 결국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성공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 성공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본 아이들은 확실히 어떤 무대에서든 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법 내용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활동하기 교과서에 보면 여기에 이제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서 파생어 만드는 방법, 뭐 합성어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뭐 앞에 뭐 푸시라는 말을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붙여서 뒤에 다른 말과 결합해서 이제 덜 익은 뭐 이런 뜻을 가지는 말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파생어, 합성어 만드는 방법을 하는데 그게 단대보고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 와르르 나올 때 그때 문제에 단어 파생어, 뭐 파생어, 합성법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문제로 접사, 어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기본 개념을 이미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이것과 잘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중등 과정에서 이게 빠져 있어요. 단어 형성법이 중등과정 문법에서 빠져 있고요. 그래서 국어 교과에서는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걸 그냥 다 잊어먹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모든 문법이 다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다 맞닥뜨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게 되는 거죠. 외워야 할 문법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서에는 빠져 있지만
이 국어 과정에서 문법을 빠진 문법도 차근차근 다 넣어놨어요. 1학년에 맞는 문법, 2학년에 맞는 문법 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쌓여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데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 빈 곳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국어 과목을 꾸준히 듣는 것도 이런 내실을 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5학년 1학기 활동하기에 보면 이제 아이가 혼동되는 낱말 해서 이거 아직도 많이 틀리잖아요. 아이들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느리다, 늘리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막 혼동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틀리는 걸 매번 틀려요. 그래서 매번 고쳐줘도 매번 틀려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어쩌면 이렇게 틀릴까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습관대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맞춤법이 유난히 정확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는 책을 좀 많이 읽은 아이들이 맞춤법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바른 문장을 많이 보고 많이 익힌 아이들, 그리고 또 학교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익힌 아이들, 그리고 원장님이 늘 강조하시지만 받아쓰기를 잘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결국 맞춤법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건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 버리면 이 받아쓰기가 되게 무시할 게 아닌 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쓸 줄 아는 아이가 결국 바른 문장을 써서 문장도 반듯하게 쓰고 맞춤법도 맞춰서 쓰기 때문에 이게 꼭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헷갈리기 쉬운 말을 초등학교 이제 포도밭 초사 교재에 쫙 정리를 해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것만 모아서 이렇게 묶어서 주고요. 이걸 갖고 용례를 통해서 익히게 하면 아이가 그래도 좀 덜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야 해 라고 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즉석에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찾아서 쓰게. 그렇게 하면 훨씬 또 좀 잡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중등, 고등까지 그대로 연결돼서 그 바탕을 이루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서를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학기 끝날 때마다 방학 때 항상 지난 학기 한번 복습 쫙 시켜주시고요. 아이가 빠뜨린 건 없는지 빠진 거 없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한번 그 다음에 진행할 과목들을 예습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걸 다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좋은 문장 같은 거 따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가끔 짧은 지문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돌아가면서 이제 틀릴 때마다 다른 사람이 뺏어 읽기를 시키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똑바로 읽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발음이 틀리거나 잘못 읽거나 아니면 없는 글자를 끼워 넣어서 읽거나 아니면 빠뜨리고 읽거나 그렇게 해서 부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랑 한 문단씩 읽어본다든가 소리내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연음을 제대로 활용해서 잘 읽는지 자음동화는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끊어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쉬고 아니면 연결해야 할 거는 제대로 연결해서 읽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언니. 네,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랑 같이 내용도 파악하시고 읽기 훈련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면 교과서를 정말 충실하게 아이가 잘 쌓아서 그 다음 학년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 학원은 어떤 곳일까요? 자, 어떤 곳이라고 느끼셨나요? 포도밭이 되게 오래된 곳인 건 아는데, 그죠?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요. 사실 17년간 숙성된 독보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17년 더 됐고요. 포도밭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17년 더 된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17년 동안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이거를 수도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교과목을 반영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끌어와서 여기에 수록을 했고요. 물론 그대로 수록한다는 게 아니라 책 내용과 관련지어서 교과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문제들을 넣었고요. 이때 초등학교 과정만 넣은 게 아니에요.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에서도 다뤄지는 것들까지 끌어와서 넣기 때문에 그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그렇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다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진행할 프로그램 같이 사회 과목인 경우에 수업 효과를 학교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 했던 건데 해서 자신 있게 발표도 하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교사들은 굉장히 힘든 게 매년 교재를 계속 보강을 해요. 그래서 책도 바꾸지만 교재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출판을 하지 못하는 게 저희의 아픔이에요. 사실 그냥 인쇄소에 맡겨서 그냥 다 묶어버리고 그걸 계속 쓰면 좋은데 매년 그게 아니고 매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면서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이나 여러 이제 시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교사 세미나에서 수업 내용과 교육 방법론을 공유를 하면서 그때 수업에서 거둔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 문제는 이걸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교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바뀌는 교재로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 대신에 아이들한테는 참 좋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제 성장 보고서라고 해서 평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받아보시겠지만 이제 과제 수행 정도도 들어가고요. 출결 사항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 아이의 역량이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고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 중에 이루어진 토론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이 아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걸 배운 내용을 잘 녹여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능력까지 해서 영역별로 이제 표시를 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총평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이 아이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어떤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매번 이 평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교사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들은 보시고 되게 그거를 막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여기서 잘함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시고 이제 총평에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거 그리고 어머님도 사실 보내시면서 계속 글도 보시고 숙제 상태도 체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걸 보시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럼 되게 뿌듯해하시기도 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속상해하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현 상태를 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게 이제 막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막 쑥쑥 커가면 참 더할 나위 없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아이마다 또 강한 영역이 또 달라서 그게 좀 아픔이긴 한데요. 아무튼 교사들은 그걸 정말 힘들게 쓰니까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포도밭의 자랑은 우수한 강사진이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부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처음 뽑은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다 이제 교사는 그 책과 내용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포도밭 선생님들이라 그거는 저희가 자신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시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이제 확장된 질문을 조금 계속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답에서 또 받아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아이들이 펼쳐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도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답이거나 이걸 잘못 짚었더라도 그걸 다시 이렇게 잘 둘러서 다시 질문을 해줘서 이 아이가 또 한번 정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다시 이제 돌려서 다 얘기하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 발표를 잘하는 친구, 아니면 숙제는 그냥 건성건성한 것 같은데 반짝반짝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쫙쫙 펼쳐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게 더 잘 읽고 준비를 해와야겠구나. 나도 더 잘 발표를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이런 면을 더 보강해야겠구나를 스스로 더 캐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제 해결 능력이나 집착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글로 담겨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글을 써오는데 그 글 써온 것을 저희는 원고지 공책 2권을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권을 내고 가면 교사가 그 일주일 동안 그걸 꼼꼼히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 글을 낼 때 첨삭해 준 글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이 써준 첨삭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기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주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에 또 이제 고무돼서 다음번에는 이걸 더 신경 써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믿고 있어야 되고요. 너무 막 난 잘 썼네, 못 썼네 이것만 집착하는 결과 중심적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아이로 커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냥 이건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이게 아니고 저번에 여기에서 너 이건 되게 잘 썼구나. 그때는 이거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만큼이나 더 쓰게 됐네 라고 이렇게 자꾸 과정을 칭찬을 해주셔야 아이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교사의 피드백도 훨씬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랑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써준 거에 매번 자신의 답을 달아주거든요. 왜 그걸 못했는지, 아니면 읽어보니 그렇군요 라든가 더 생각하게 된 것들도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편지 주고받듯이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교사한테도 이 첨삭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보람도 있고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의 초등부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초4부터 보시면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공통으로 시즌 1, 2, 3, 4로 진행이 되고요. 1은 융합, 2는 사회, 3은 문학, 그리고 4가 글쓰기예요. 그래서 매주
매주 글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4의 글쓰기 강화 프로그램을 넣은 거니까 혹시 요때만 글을 쓰는 거니 하고 의심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4학년은 지난번에 마친 게 융합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과 환경 1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갈 게 사회 파트에서 우리 고장 해서 초사 교육 과정을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앞에 주로 지식이나 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문학 파트로 들어가서 문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했던 바탕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학을 하고 나면 이제 문학적 글쓰기, 다양한 갈래별 글쓰기를 익히게 되고요. 이게 4학년 교과 과정이고요. 5학년은 같은 패턴인데 과학과 환경 2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 정치, 문화라는 되게 어려운 개념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요, 싫어요 막 이랬는데 막상 겪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의외로 자기는 사회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 책들은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마 이번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파트에 문학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해서 책과 책의 연관성 찾는 거 4학년에 이어서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서 논리적 글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론 입론 쓰고 토론하기 활동을 굉장히 빡빡하게 5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고 그 상대방의 어떤 반론에 어떻게 대응해서 또 반론을 꺾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학습이 돼서 학교 토론 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초6은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세계사 열매 따기 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12차 시에 걸쳐서 아이들이 아주 헤비하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힘들지만 재밌어 했고요. 이제 여기에 연계해서 경제와 경영 파트가 이번에 들어갈 거고요. 저 경제와 경영 파트는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역시 세 번째는 문학에서 세계 명작을 다루면서 중요한 작품들,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면서 이제 원문에 가까운, 그러니까 너무 아동용으로 축소된 거 말고 그걸 읽게 해서 아이가 좀 두께가 있지만 그런 긴 호흡의 작품을 읽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제 바라봤던 사회의 여러 모습을 실제 문학에서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보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런 것에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까지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글쓰기에서 이제 시사적 글쓰기라고 해서 시사 용어 뽑아서 그 주제로 이제 책과 영화를 같이 보고 이제 시사적으로 뭐 기사문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써보는 설문지도 작성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즌 4 같은 경우는 초6은 2달만 진행을 하고요. 12월부터는 예비중일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추가되고 이제 국어 2시간, 논술 2시간 이렇게 진행하는 중등부 수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수업은 2시간이 아까 드라마처럼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보시면 이 국어의 4가지 영역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읽기는 일단 책은 집에서 읽고 와야 되고요. 학원에서 하는 건 주로 말하기, 듣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말하기, 듣기가 결국 토익 토론도 있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경청이거든요. 제대로 듣기. 제대로 들어야 반론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그걸 반론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추려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집에서 쓰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읽기와 쓰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 활동을 2시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이들이 잘 해야 글에서 이게 담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글을 쓸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처음, 중간, 끝 이런 3단 구성을 기본으로 갖춰서 쓰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기본 틀을 가르쳐 주는 건 그 처음, 중간, 끝 정도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게. 그래서 독후감을 쓰게 하더라도 그냥 학교 독후감에서 일반적으로 쓰듯이 책 읽게 된 동기 쓰고 줄거리 쓰고 느낀 점 쓰고 끝이 아니고 자기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그 독후감을 풀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깨달은 점을 쓴다면 뭘 깨달았는지를 쓰고 어디서 깨달았는지를 책 내용을 근거로 가져와서 이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고 나는 뭐를 느꼈다 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책 내용은 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건드려 주는 거지 그 내용을 요약하고 간단하게 느낌 쓰고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소화했는지를 스스로 풀어내는 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제로 내가 쓰는 글 그걸 쓰게 하는 게 초점이어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만들어주는데 내용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사회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4학년부터 보시면 자, 초사는 우리 고장이라서 사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실생활과 연관지어 폭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리와 정치, 법 이게 다 나오거든요. 경제 원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의 글로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형식을 글로 배우게 되는데 수업 저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이 생각 열기고요. 그 다음이 책과 함께고 그 다음에 생각 확장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생각 열기의 경우에는 아이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먼저 세팅을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4학년 1차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로 만드는 질서에서 안전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라는 책을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생각 열기에서 일단 우리 동네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가 이제 우리 집은 도시인지 촌락인지 하면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 위성도시, 신도시 이걸 또 구분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걸 또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 도로명 주소를 아는 아이가 많아서 또 자기가 무슨 동인지를 또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무슨 구에 속하는지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해서 난 언제부터 살았어?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이가 다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뭐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뭐 길이 좀 더러워서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써요. 담배 피는 아저씨가 많아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라고 쓰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안전지도라는 게 뭐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는 게 이 책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들어가고요. 그 뒤에 문제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수상한 돈돈 농장과 삼겹살 가격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결국 뭐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 발암 물질이 있고 뭐 그러니까
바람, 암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고 항암 물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햄프시드가 다이어트에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주고 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 눈치를 채죠. 이런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얘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그 책의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알아보는 단계가 바로 책과 함께인데, 이걸 알아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문제를 주고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을 주고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감정을 쓰는 그 감정 표현어들을 다양하게 써보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자꾸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줬어요. 뭐 슬픔, 아쉬움 이렇게 줬다면 이 상황에서 얘가 느끼는 건 뭘까? 그러면 여기에 뭐 미안함도 있고 다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는 얘가 화가 났었는데 이제 마음이 좀 풀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그게 위로 같은 걸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베프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뭔가 의외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을 놀라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게,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담겨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읽어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더 꼼꼼하게 읽게.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쓱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자꾸 지문을 끌어와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더 책을 자세히 맥락에 맞춰서 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렇고요. 자,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관찰하기가 숙제인데 뭐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오고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할까요? 해서 이제 실험 관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실험 관찰해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해요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책 내용에서 준보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서 뽑아서 쓸 수밖에 없게, 그러면 책을 잘 읽어야겠죠. 그런 효과를 내는 문제를 계속 내서 책을 꼼꼼하게 읽게 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아이는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수업한 내용을 적용해서 아이가 이제 저희가 주는 상황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능력까지 보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안전지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쓰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아이들이 이제 개선안을 내고 그걸 이제 나중에 구청장님께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현해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학원 주변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고 여기서 뭐가 위험할까 이 사진만 보고 아이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찾아내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찾아내는 게, 저는 그냥 여기에 뭐 갑자기 차가 나오면 이 경고등이 없으니까 차가 나오는지 모른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위험하대요. 그래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뭔가 더럽힐 수도 있고 그걸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깨진 거에 끼어서 긁히거나 뭐 다칠 수도 있고 옷이 걸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서 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토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플처럼 아이들에게 이제 사진별로 1번, 2번 이렇게 나눠줘서 팀플로 해결하게 하고 그걸 발표하고 서로 질문받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상대의 질문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그걸 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활동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피앙이라는 아이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이 아이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를 돕는 단체에 돈을 보낸다라는 걸 이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근데 얘가 사실 그렇게 넉넉한 아이가 아닌데 본인도 힘든 아이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도 답은 다 잘 찾아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왜 우리가 다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 공동체 사회라는 게 뭔지, 왜 그런 사람들을 서로 신경 쓰고 돌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글쓰기 주제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중간, 끝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3단 구성을 기본으로 갖춰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구성해서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수업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쓸 거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어프 글쓰기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끌어와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 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받으러 왔을 때 의사, 간호사, 뭐 환자, 보호자,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의 관찰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앞에 배우는 과정에서 관찰 보고서 쓰는 과정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 상황이 뭔지, 내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쓸 건지, 그걸 관찰해 보니까 어떤지, 이런 걸 입장에 따라 자기가 이제 여러 상황을 이제 서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떨까 또 본인이 상상하는 것도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끌어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글쓰기는 이제 기사문을 다루는 책이어서 아까 그 삼겹살 그 돈돈 농장 얘기였는데요. 거기서 수요와 공급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또 핫한 게 그 포켓몬빵이 그렇게 대란이 났대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이 포켓몬빵 대란의 원인은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문제가 뭐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기사문을 써보세요 해서 본인이 이제 이런 걸 심층 취재하듯이 어떤 요즘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나타났고 그거의 원인은 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까지 제시하는, 그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무엇이고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편의점 주인들은 어떤 곤란을 겪고 있고 손님들은 손님대로 뭐가 불만인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 보면 이제 주제는 달랐지만 같은 구조로 쓰는 거였는데 막 그 손님을 인터뷰하는 기사도 쓰고요. 해서 되게 아이들이 생동감 있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량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더 재미있게 쓸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아이들은 그래도 그렇게 담겨서 되게 뿌듯한데요. 이건 실제 학생이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곳은 지나가기 싫은지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나와서 발표하면서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XX 쳐놓고 뭐 가기 싫은 곳, 좋은 곳 뭐 이런 거 표시한 거, 이걸 다 설명하면서 아이가 이제 좀 지리적으로 공간 개념도 익히고요. 내가 집을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데 건널목을 몇 개를 건너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은 뭐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시시콜콜 잘 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마를 설득하는 편지를 쓰세요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열심히 설득하는 글을 아이가 잘 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설득할 때 책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이제 본인의 상상력과 이제 나름의 이제 설득 전략을 동원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막 이런 것까지 써서 막 그 감정에 호소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까지 조금만 더 써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4학년은 진행이 되고요. 이제 5학년을 보시면 5학년은 우리 사회라고 해서 법하고 정치하고 문화의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걸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 정치라는 게 결국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게 크게 보면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잘 받쳐진 위에 우리 문화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생각 열기가 있는데요. 이 계제판이라는 건 동물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요. 동물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오고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 열기에서 이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보여줄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동물학대가 실제 리얼하게 현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물농장에 나왔던 어떤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이제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재판해야 할지 아이들 보고 이제 간단하게 짧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게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의 성향이나 동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형량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는 사형을 시키자까지 있어서 그건 안 된다 하면서 실제 법이 아무리 최고로 강하게 줘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일 상한선이다. 그것도 이제 다른 법과 이제 같이 관련해서 더 강하게 했을 때 그렇고 그냥 동물 학대죄만 적용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약하거든요. 실제 이루어지는 형벌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량을 무조건 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면 또 좀 되게 진지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으로 훅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거의 생각 열기는 이제 문화 파트라서 김장에 담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전통 문화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쭉 전달되고 그런 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김장을 뽑았거든요. 김장은 그래도 할머니 댁에 가서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경험은 되게 많아서 그리고 그거 할 때 이제 같이 막 돼지고기 삶아서 먹고 수육해 먹고 뭐 이런 재미도 있어서 그 나누고 뭐 같이 이렇게 나눠 갖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거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와서 공동체 문화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열었고요. 자, 책과 함께로 들어가시면 이 첫 번째 책이 허생전이라서 법 얘기하면서 허생전 하는 게 또 조금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허생전에서는 사실 독과점법을 위반한 건데 오늘날로 치면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책과 함께해서 허생과 아내의 대화를 역시 또 글에 지문을 또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허생이 부인의 권리 중 어떤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해서 행복추구권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돼 있지만 행복추구권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보면서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이렇다는 정의를 꼼꼼히 다 살펴보고 나면 그러면 허생이 어떤 점에서 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건지 그거를 이 지문에서 또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실제 이 짧은 지문 상황 안에서 잘 찾아낼 수 있게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요. 그러면서
약간 드라마라든가 그런 데서 학습한 것까지 다 끌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들을 다 찾아내는 거 보면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마지막 책, 마지막 레벨업이라는 새로 들어간 책인데요. 그 책에서 원지라는 아이는 이제 게임 속에서 사는 아이라서 이제 어찌 보면 아이들이 되게 꿈꾸는 삶일 수도 있거든요. 게임 안에서 살면서 막 아이템 써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게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막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되게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막 도와줬다가 뭐 이것저것 뭐 여러 퀘스트를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런 게 나와서 어찌 보면 아이들이 요즘 한참 뭐 게임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 그걸 동경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잠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지가 말하는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넣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생각 확장하기에서 아까 개재판이라는 얘기인데 개재판은 이제 이건 가상의 재판이고 약간 판타지스럽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배심원 중에 그 개의 편을 들어준 동물과 사람 중에 되게 의외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줬는데 그 흰돌이라는 개한테 꼬리가 잘리고 20마리 넘게 가족을 잃은 쥐인데 얘가 흰돌이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무죄다라고 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심원들의 상황과 말이 쭉 나오고요.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은 가장 의외라고 생각한 인물이 누군지, 의외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또는 동물이 누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쥐나 고양이나 뭐 이런 윤영이 같은 친구들을 고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그러니까 법이 가져야 할 것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사실을 봐야 되고 진실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그걸 따질 때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 문제는 마지막 거인에서 이제 마지막 거인이 비참한 초유를 맞이하는데 현대사회의 마지막 거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마지막 거인이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면 과연 그런 게 뭘까? 라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요. 그래서 그 멸종위기 동물 되게 많이 나오고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책에서 만난 인물을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때 반드시 그냥은 안 되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써야 한다 라고 해서 절대 단답형의 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문장 이상 쓸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내용을 좀 더 많이 채우게 그래서 국어 선생님스럽게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밌고요. 자, 얘도 이제 글쓰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그게 그 수업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 수업의 장점은 그 책 안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앞의 내용 그 전의 과정에서 했던 것까지 끌어와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차시 아까 흰돌이 개재판이라는 수어프 글쓰기에서 이 흰돌이의 상황을 쭉 쓴 다음에 흰돌이가 책에서처럼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안락사 당했다면 흰돌이는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일까요? 라고 해서 이 찻이 헌법을 읽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했던 헌법의 기본권 다 배우거든요. 사실 이 헌법책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뺄까도 고민해 봤는데 5학년 사회 과정에 헌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법과 법의 관계, 막 법률의 관계해서 막 이것도 다 나오고 해서 이건 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을 더 꼭 열심히 넣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사실은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개에게도 사람처럼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보면 그 2차 시에서 배웠던 기본권의 종류를 다시 불러와서 아이들이 흰돌이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조목조목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기본 3가지 이상은 다 써와요. 그거는 제 아이들이 다 써오면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까지 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 근거를 찾아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걸 완전히 습득하게 되죠. 이거 먼저 지나갔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는 지구 반대편으로 간 선생님이라는 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책을 가지고 독서 교육을 하면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문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대한 시를 써보는데 책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면 책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각종 비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책을 나라고 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뭐뭐 같아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너는 이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고요. 뭐 그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게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아이도 있고요. 수수께끼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뭐 5연 이상 쓰기 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고민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체할 다른 말을 찾아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되게 막 시적인 표현이 나왔던 게 뭐 하얀 눈밭 위에 뭐 검은 뭐가 뿌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글발을 얘기한 거거든요. 책에 쓰인 글발을 그렇게 묘사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되게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겁니다. 그래서 책이 나에게 주는 거 제목은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실 이 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당신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썼더니 거의 한용운 시처럼 되게 멋지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책에게서 얘가 어떤 걸 느꼈는지 기쁨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그리고 대단한 감동, 희망, 막 설렘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굉장히 잘 썼죠. 그리고 이거는 신사임당 하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걸로 이제 그 수업을 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려면 나를 먼저 세워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잘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흐름대로 수업한 걸 바탕으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6학년은 경제와 경영이라서 아이들이 경제와 경영에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얘기거리도 되게 많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수업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경제 기본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용어도 정확히 익혀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은 정말로 이 경제에 푹 빠져서 경제적으로 사고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 생각 열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경제관념을 막 깨우는 그런 내용들로 접근을 할 건데요. 10대를 위한 요즘 경제학에, 그러니까 요즘의 모든 키워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다루고 가면서 기본 개념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사진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으면서 이제 다양한 시사적인 용어도 익히고 경제 개념도 익힐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열어주면서 이제 13세가 되면 축하금을 준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이 저축과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아온 축하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넣는다.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애는 그 친구는 통장으로 계속 뭐 축하금 받은 거 다 넣고요. 한 달 용돈도 아버님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캐시카드는 있지만 그걸 얘가 스스로 뽑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왜냐하면 아빠가 그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거라.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돈을 못 쓰겠대요. 그래서 1,000원도 안 쓰고 발발발발 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 바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1,000원어치씩 막 군것질 되게 많이 했는데 걔는 절대 안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야 넌 1,000원도 없냐? 막 그랬는데 난 집 사야 돼. 그러고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자기 통장에 계속 돈을 모으고 용돈 받는 거에서도 필요한 거 꼭 써야 할 것만 캐시카드로 뽑아서 쓰고 그 다음엔 절대로 안 쓴대요. 그렇게 해서 잘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는지 나중에 보자. 집 사면 얘기해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축하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서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시에서 저희가 이제 뭐 선택과 기회비용이라는 걸 이미 배워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열기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고 포도라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친구한테 팍 쏘고 멋있게 쏘고 즐겁게 보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택한 건 뭐고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걸 다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친구들과의 우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그리고 멋진 이미지 뭐 이런 걸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이겠죠. 그게 뭐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저축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과 기회비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 열기로 주고요.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경제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경제는 선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으로 1차시 경제 수업을 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발상도 신기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책으로 그 경제 수업을 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다뤄야 할 내용들은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잎사귀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라는 걸 하면서 아이들이 이 합리적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로만 따졌을 때는 아니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얘가 누린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효용을 따져봤을 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적절하게 잘 분석을 해서 이것저것 다 책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잎사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하면서 희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 모성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되게 인상적인 수업이 되고요. 그래서
그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1차 시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뿌듯하고 되게 신기해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감동적이고 뭐 그런 얘기로만 읽어야 한다, 이야기의 어떤 서사나 이거에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잎사귀의 선택, 청둥오리의 선택, 뭐 주인의 선택, 이런 걸 다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 다 따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요. 습관부자가 된 키라 이야기에서는 이제 키라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부른 대참사를 이렇게 참사, 그리고 참사 후 후폭풍, 그 다음에 나의 조언에서 얘가 이런 참사를 이런 일을 저질렀고 깜빡한 걸 피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게 어떤 문제를 더 심하게 큰 후폭풍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나의 조언에서 이 키라의 행동과 이 패턴을 잘 따라가면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상황에 빠져서 되짚어 보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 확장하기에는 그러니까 경제와 경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이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창 그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다뤄지고 여러 나라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지수와 연결해서 이제 기본소득 실험해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해서, 사실 지문이 되게 깁니다, 기사가.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아이들이 기본소득제가 무엇이고 그걸 실행했을 때 좋은 점, 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런 걸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게 결국 4차 혁명 시대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인간이 로봇보다 잘하는 분야가 없어지고 없어질 직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대안으로 내놓은 게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면서 이 시대 변화가 이런 제도라는 걸 또 생각해보게 하고, 사람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걸 그냥 확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냈는지 그걸 또 바탕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일지, 되게 어렵지만 아이들은 되게 뭐라고 하나요? 아이답게 그걸 접근해서 되게 잘 풀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선명해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해법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계속 선택 얘기가 나오는데, 인물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적 선택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다 그냥 선택이잖아요. 그걸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게 합리적 선택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 보게 되면서 나의 삶으로도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도 사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구아나가 귀찮은 날들이라는 책의 이제 생각 확장하기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 야다몽이라는 이구아나를 키울 때는 잃은 게 되게 많거든요. 가족이 힘들었던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피곤했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구아나가 주는 어떤 정신적 만족감,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돼서 이제 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까지 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삶을 꿈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풀어보면서 이제 또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고민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쓰기 문제죠. 논술 쓰기에도 또 여기도 코로나가 나오죠. 코로나는 이제 저희 삶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 문제에서 튀어나올 건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뭐 이제 방역을 하고 뭐 이런다면 입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서 글을 써보세요.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아이들은 책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잎사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술 쓰기 보시면 얘는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뀔 텐데 주어진 단어 5개 이상 이용해서 5년 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일기를 써보세요 라고 해서 아이가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지, 그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썼다고 해서 아 얘는 되게 뭔가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구나가 아니라 얘는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생각하고 예측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또 고려하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또 다른 대비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과정, 해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하면서 이 아이의 사고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제고요. 자, 실제로 글쓰기 한 걸 보면 잎사귀의 선택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인지를 아이가 이제 뭐 어떤 근거, 얻은 거, 잃은 거 뭐 해서 이렇게 숫자만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얻은 가치가 무엇이기 때문에 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스토옙스키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를 보완해야 할 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걸 보완할 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걸로 글을 쓴 거고요. 이게 결국 경영 문제에서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인도 찾고 앞으로 우리의 강점, 약점 다 이렇게 신랄하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면서 아이가 실제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토론, 토의 활동할 때 아이들은 다 이런 종이를 한 장씩 받거든요. 토론하는 학생들은 이 토론 정리지에다 적고요. 배심원, 판정단을 맡은 학생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점수 매기고 이제 잘한 점, 아쉬운 점, 그리고 제일 잘한 사람, 뭐 발표자 이름까지 해서 이런 걸 다 평가를 하고요. 여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요걸로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뭐 다 따로 이면지를 주고 열심히 적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상대방의 말도 듣고 반론거리 찾고 그러면서 그 비판 능력도 생기지만 이제 상대방의 의견에서 좋은 점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반론할 수 있을지, 어쩔 때는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 졌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끊임없이 이제 팀별로 회의해서 그걸 자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보이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판정단을 한 번씩 맡게 되는데요. 판정단을 하면 좋은 점은 토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느 입장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그냥 다 조용히 지켜만 보고 평가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친구도 나중에 해보고 나면 저도 토론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빠져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한쪽 입장에 속했을 때 보이지 않던 거,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피해가는지, 어떻게 잘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면 욕심도 생기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정단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입학 테스트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어휘력, 문장력, 사고력, 독해력 이걸 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400자 글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 글쓰기 내용에 결국 이 아이가 이제 뭐 앞에 어휘력이나 문장력이나 이거에서는
이제 맞춤법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력이나 독해력에서 점수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글쓰기는 일단 주제에 맞춰서 썼는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논술 쓰기에서는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주제에 맞춰서 잘 녹여서 쓰는지 그걸 볼 거라서요. 사실 이 논술과 어휘력, 문장력 이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사고력과 독해력이 된다는 건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수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역량이나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조금 약한지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알고 이 아이와 같이 수업을 하려는 의도라서 사실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거의 수업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미 통과한 거죠. 근데 시험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기본적인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제시문의 의도에 맞게 풀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따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도밭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진행해요. 보통은 4주 단위로 많이 끊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기도 쉽고 사실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짧게 갈까. 12주를 끌고 가는 게 학생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이 12주가 같은 패턴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한 얘기 또 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재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책도 다양하게 선정을 해야 돼서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이 12주씩 한 큰 주제를 가지고 길게 끌어갔을 때 아이는 정말 심화 학습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깊이 빠지는 걸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이가 좀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걸 쭉 12주를 쭉 해내고 나면 아이들이 그 안의 개념이나 용어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배운 개념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적용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볼 때, 아,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 스스로 성취감도 있고, 그 교사와의 그 유대감도 되게, 아이들끼리도 되게 끈끈해지고요. 이렇게 이 험난한 길을 같이 극복한 전우회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주 동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저희는 효과가 크다고 봐서 되게 상업성은 떨어지지만 이걸 고집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원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주씩 이렇게 주제별로 다양한 문학, 비문학 골고루 읽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과 어휘력과 뭐 문해력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4학년부터 어려워지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도 이해력도 향상이 되겠죠. 이런 지식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 수행 과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간 친구들도 하는 얘기예요. 선배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 했던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형태의 글쓰기를 했던 게 결국 수행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대요. 자기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접근하는 방식이나 풀어가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PPT를 만들든 뭐 신문을 만들든 자기는 내용 같은 걸 얼마든지 구성해서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수월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매주 글도 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워크지 푸는 것도 다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른 문장 쓰기 훈련이 저절로 되고요. 문제 의도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 작성에 유리하죠. 서술형 중학교부터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이제 꼭 써야 될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어서 바른 문장으로 써야 되고 그걸 어법에 맞게 쓰는 건 물론이고 맞춤법 틀리면 안 되고 그걸로 또 감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다 되니까 아이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도 힘들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2시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하면서 아이들이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다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쟤는 왜 말을 안 하지? 걱정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서로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해서 걱정인데 그걸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대방의 친구의 그러니까 상대방 친구의 말에 받아서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래? 라고 해서 상대의 말을 잘 듣게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칭찬받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존감도 향상되고요. 그게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 2시간 수업하는 걸 되게 포도밭을 최애 학원으로 뽑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시간을 되게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가니까 그런 수업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아이들도 알고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내고 나면 글로도 담기고 그래서 글이 또 나아지고 그래서 칭찬받고 그러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초등부 개설반이 있어요. 4학년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따로 개설하진 않았고요. 5학년은 일요일 1시부터 3시에 또 반이 이 새 프로그램부터 개설이 되니까 지금 웨이팅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이 시간이 더 편해서 이동하시고 싶은 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6학년도 한 반 더 만들어집니다.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3시부터 5시에 또 한 반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그 반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신입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표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국어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국어하다라는 이제 온라인 학습인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먼저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요. 테스트를 보고 나면 거기에 맞게 레벨이 결정되고요. 그 레벨에 맞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제시문 읽고 어휘 문제 보고 그리고 어휘 문제 풀고 내용 확인 풀고 거기 이제 독해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점수가 일단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고요. 그래야 넘어가고 안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문 읽기부터 해서 또 풀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계속 차곡차곡 독해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학원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20분? 30분? 한두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크게 시간 오래 안 걸리고요. 계속 규칙적으로 낯선 지문 읽고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고 풀고 그리고 그게 한 달치 결과가 또 이제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 나가니까 비용은 다 학원에서 부담하거든요. 근데 무료인데
잘 모르시는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학원으로 신청하시면 먼저 수업하러 왔을 때 한 30분 정도 테스트 보고 가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이제 설명은 다 마쳤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질문을 잘 안 하셔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포도밭 숙제가 어려워서 어머님이 다 해줘야 한다, 같이 봐줘야 한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봐줘야 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푸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데 별 망설임이 없어서 쭉쭉 잘 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친구, 특히 이제 완벽주의자거나 틀리는 거에서 되게 막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은 답을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의 답을 다 존중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질문으로 아이가 더 잘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서 또 다른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몇 번 이제 하면서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거고요. 이제 책이 좀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머님이 매번 같이 읽어주실 필요는 없지만 좀 같이 시간이 있으실 때 좀 읽어주시고, 이제 이 아이가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 이해를 좀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슬쩍 이제 그 부분을 짚어줘서 아이가 다시 한번 읽게 유도해 주시는 정도만 도와주시면 되고요. 모든 과정에 다 개입을 하시면 어머님이 더 먼저 지치셔서 이제 결국은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어려운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 주시고요. 이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시간 확보해 주시고, 읽어도 너무 감을 못 잡을 때 그냥 약간 가이드라인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같이 이것저것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만 주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 말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힘이 생겨서 뭐 맞든 틀리든 자기 생각을 계속 풀어나가게 되고요. 그 생각이 틀렸든가 조금 잘못됐다는 건 와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잡아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처음엔 못 썼었는데 이제는 답을 쓸 수 있어, 나 혼자 풀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좀 잘 보고 응원을 해주시면 이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확실히 숙제는 좋아지고요. 글도 좋아져요. 근데 글은 확실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아이가 그 책을 정말 즐겁게 한 경우에는 글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기 생각을 많이 끌어내서 담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할 수 있게 어떤 내용으로 네 글을 채울 것이냐, 이 글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글이니까 네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드러나면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건 자꾸 고치고 다듬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 생각을 끌어내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는 걸 믿고 보시면 아마 아이가 아주 서서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지? 없나? 질의응답
없을까요? 채팅. 글쓰기 숙제할 때. 고쳐 쓰기요? 다시 쓰기 다 그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매번 다시 쓰기 하는 건 아이들도 되게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한 3번씩 오고요. 그냥 다른 시간 막 널널해서 막 책 읽고 뒹굴뒹굴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글도 막 여러 번 써보고 고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아이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쓰기 전에 차라리 어머님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쓰고 싶은지 그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이제 마인드맵이나 뭐 개요짜기 이런 걸 조금씩 도와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첨삭받은 글을 다 고쳐 쓰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나 꼭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요거는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첨삭할 때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정도 고쳐 쓰기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첨삭받은 글이 도입부가 늘 같은 형식이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이가 어떤 이제 틀을 자기가 나름의 틀을 익히고 나면 그 틀로 쓰는 걸 되게 안정적으로 편안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글은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다른 글을 그러니까 다른 친구의 글을 좀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 깨고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항상 이렇게 연설하듯이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하고 아니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글 한 3번 받아봤는데 그래서 고치는 데는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첨삭하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주면 아이들이 좀 달라지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항상 이렇게 자기가 편한 방식을 고집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수연 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